자, 이 정권이요. 어제 이인영이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정권의 경제 실정 파탄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성장률 목표를 슬그머니 2.4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정권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이 하향 조정을 어제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그런 발표에서 슬그머니 밑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7이라고 이렇게 성장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2.4에서 2.5로 이렇게 낮췄는데 2.4면 2.4고 2.5면 2.5지 2.4에서 2.5라고 낮춘 거는 이 수치적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저것들 잘못해서 그리 됐다 말은 절대 안 하고 주로 대외적인 여건이 나빠져서 그렇다고 미중 무역 전쟁 이제 하나 더 생겼죠. 일본의 경제 보복 이런 것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장하성, 김수현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김상조는 어제 고위 당정회의에서 경제 여건이 변화했다. 생각할 부분이 있다. 사실이 달라지면 생각을 바꾼다며 이 개인저가 한 말을 인용해서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팩트가 바뀌었으니 내 생각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소주성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도 환복해야 되겠다 하는 암시를 한 걸로 보여요. 경제의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했고요. 최저임금 미세 조정 있어도 그래도 결국은 소주성을 밀고 가겠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소주성이 뭔 내용이 있습니까? 최저임금 주 52시간으로 나라 경제 살릴 것 같으면요. 강아지를 때려놔도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주성은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저거가 생각하는 한 두세 가지 외에 경제에 대한 아무런 철학도 가치도 없이 그때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든 안 바꾸든 끝났어요. 바꿔서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너희들은 끝났습니다. 주 52시간을 없애도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주성이라는 것은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뉴스 브리핑에서는 이제 소주성이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없었고 또라이들의 그냥 고집 몇 가지에 불과했고 그것만으로는 전체 경제에서 아무런 의미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한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한 문척근의 좌파 먹물들의 환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주성은 경제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전망치를 낮췄지만은 일찌감치 노무라 일본의 이 경제 컨설팅 회사로 유명하죠. 노무라는 1.8%, 미국의 IB 골드만삭스는 2.1%, 또 신용평가사 피치는 2%라고 한국 경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장률을요. 그러면 이게 전부 올 초에 한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민주당의 최운열 그 서강대 교수하던 학자 출신이죠. 뭐라 했습니까?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하고 2분기가 이제 끝이 났는데 3분기, 4분기는 더 악화될 거예요. 분기에서 온갖 통계 조작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3, 4분기에서는 안 그럴 거냐? 더 그럴 거다. 그러면 2% 이상을 성장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자들이 성장률을 이렇게 조정한 거는요. 아무리 조작하고 갖다 붙이고 돈을 풀어서 성장을 움직이려 해도 그래도 저거한테 좀 비스무리한 목표에 갖다 놔야지 근처 갖다라고도 하지 2.7로 갖다 놓고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변동시켰다는 겁니다. 비겁한 놈들인데 기왕에 바꾸려면 한 1.9로 바꾸지 멍청한 자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공계의 CEO나 석학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 경제가 10년 이상 장기 침체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L자형, 뚝 절벽으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옆으로 바닥에 기어가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다시 V자로 반등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0.8% 한국의 공학 할리먼이라고 이 이공계에서 그래도 완전히 좀 이 석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에 물어보니 L자로 떨어져서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게 80.8%, 반등할 거라는 사람이 16.1%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관점이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이 5년 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한국이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유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니 경직된 노동시장 및 고용투자 부진이다. 사실상 민노총 같은 노조 때문이라는 것이 51%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 구조 조정에 실패했다. 과감하게 좀비 기업들을 없애고 지금 무너지는 산업은 통폐합하고 새로운 산업을 열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실패했다. 구조 조정하는데 실패했다는. 이 두 개가 한국 경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산업 고도화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이렇게 말한 사람은 6.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산업 고도화가 된 나라는 전부 이래 돼요. 그런데 한국은 왜 선진국에 가지도 못하고 이래 돼요? 그거는 한국의 독자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구 구조 변화가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력 전통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기간이 얼마나 되겠느냐가 5년 미만이 60.5, 5년에서 10년이 32.6으로 이 두 개가 합치면 93%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5년 안에 무너진다. 그리고 길게 봐도 10년 안에는 무너진다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이 무슨 말이냐? 한국 경제가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와중에 어제 민노총이 총파업한다고 시위를 했습니다. 시청 앞에 민노총은 5만 5천, 경찰은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비정규직들이 있었는데요. 학교의 급식 조리사, 그리고 돌봄교실 전담사,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등이 어제 다 몰려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학교들이 빵하고 우유로 애들 밥을 대신했습니다. 자, 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는 문재인이 1호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비정규직 제로, 이 약속을 지켜라고 다 몰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학교별로 급식 중단 학교가 속출하고 방과 후 돌봄 교실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서울 인천공항공사에 갔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비정규직을 앉혀놓고 다 정규직 시켜주겠다고 당선 이틀 뒤엔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켜라고 다 몰려 나와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 2017년 5월 12일 날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가서 공항공사 비정규직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계급 나눠진 학교가 정상이냐 하고 어제 조리사들이 제일 숫자가 많았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계급이 나눠진 사례가 정상이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정부 주장으로는 33%,
실제로는 제가 볼 때 훨씬 많아서 매우 광범위하게 비정규직의 범주를 계산한다면 50%가 훨씬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급 나뉜 학교가 정상이냐, 우리도 공무원 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이 계층과 계급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공약을 한 결과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을 보면 일용직, 그 다음에 계약직, 계약직에는 기간제, 무기직, 상용직 등이 있고요. 또 파견직, 간접 고용이라 해가지고 파견 회사를 통해 중간 착취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급직, 그 다음에 수련생, 그나마 이제 조금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나 뭐 개발자, 게임 개발이나 이런 거 분야, 그 다음에 박사 후 포스트 닥이라고 부르는 연구원, 전문직 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33%라는 거는 그나마 단순하게 정규직, 비정규직 분류로 33%지. 실제로는 국민들의 한 70% 이상이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택하지 않은 불평등을 감수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왜냐? 즉 내가 택하지 않아서 불평등하지만은 그걸 감수해야지 전부 평등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선택하지 않은 불평등을 감수를 전제로 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당사자들은 불평등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뭐 대학을 좋은 데를 가지 못했고, 안 그러면 대학을 못 갔고, 그래서 오늘날 비정규직으로 하게 된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 불평등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평등의 문제는 사실상으로 우리는 감수를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가 이렇게 세습되어 가고 있죠. 빈곤도 세습되어 가고 있죠. 그건 뭐 확실하죠.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부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가난할 가능성은 훨씬 높고, 이 사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는 점점 없어지고요. 양극화는 점점 심화돼서 부익부, 빈익빈은 훨씬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맞는 거는 맞다 해야지, 이런 걸 말한다고 불편해하거나 자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수구 보수는 절대 집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보수도 집권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평등 때문에 군이나 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 군이라는 건 군대 가는 기회, 그 다음에 결혼이나 그리고 이후 집이나 삶의 질, 이런 인생의 기회들이 크게 다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격차로서 흔히 계급을 이야기하고 계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뭡니까?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센 데는 좀 좋은 기회를 타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고, 시험이 약한 데는 그거는 시험이 없거나 약하게 그냥 뽑히는 데는 평생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의 경쟁률에 따라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톨게이트 수납원이나 그 다음에 학교 급식 조리사나 이런 사람들의 직종에 있어서 과연 이들에게
채용을 할 때 규정이 어려우냐 쉬우냐 봤을 때 뭐 당사자들은 그래도 조리사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어쩐다 하지만은 쉽죠. 그런데 지금 이 수납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 기간제로 이렇게 시간 정해서 근무하고 계약하고 이제 월 250만 원. 그래서 보통 몇 달 단위로 뽑고요. 4대 보험 퇴직금 있고 면접으로만 뽑아요. 뽑는 조건이 용모 단정, 밝은 성격, 서비스 마인드. 그러니까 서류 가지고 그냥 뽑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리사는 조금은 다양한데 뭐 한식 자격증 이런 걸 가지고 하고 2년 계약직이고 보수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초반 사이로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바로 뽑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뽑기도 하고 이제 공립사립학교도 좀 다르고 또 어떤 데는 파견 회사가 뽑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제나 일용직인데 2년 계약직도 많고요. 정직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좀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한 7시에서 4시 사이 정도 중간 휴식 시간 1시간 근무하는 행태인데요. 자, 그런데 당연히 방학 때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수납원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의 정직원으로 하겠다니까 수납원들이 거부하고 있고요. 자, 이 학교 조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도 공무원으로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르게 학교 공무원인 뭐 국업인 이런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 또 도로공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우리는 뭐가 되느냐? 사회의 직급과 계급과 계층의 차이는 노력한 대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회에 그러지 않아도 부가 세습되고 내려온 대대로 부자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뭡니까? 기생충 같은 영화를 통해서 좌파들이 선동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좌파 진영에서 그 해결책으로 너네들도 정규직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비슷한 예가 지하철 공사, 요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 가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 하니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소송까지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들어오려고 인생 목숨 걸고 공부했는데 뭐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사회가 시험을 쳐서 어렵게 들어온 것과 그냥 모여서 데모에서 그냥 정규직이 되는 부분, 우리도 공무원 되고 싶다, 우리도 교사처럼 대우해달라, 학교 안에 계급이 나눠져서 되겠느냐. 근데 학교라는 게 보면요, 입구에서 수희 아저씨나 우리가 옛날에 소사라고 부르는 분들, 또 학교 보안관 분들, 급식하는 분들, 또 뭐 각종 심부름 하는 분들, 행정보조원, 학교는 선생만 빼놓고는 전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포함해서요. 원래 학교가 선생만 빼놓고 다 비정규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교사처럼 공무원 대우해달라. 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 누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누가 열심히 해서 시험 쳐서 하겠습니까? 전체 직책을 그냥 뺑뺑이 돌려서 뽑기해서 교사로 당첨됐습니다. 재수가 없네요. 조리사가 됐습니다. 재수가 없네요. 수납원이 됐습니다. 당신은 재수가 좋아서 도로공사 직원이 됐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불법과 비리가 또 더 특혜를 받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면접만 보고 뽑으니까 백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수두룩하지요. 좀 끈 찾아서 돈 줘서. 그런데 그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 이제 백 써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그들이 정규직화되는, 전번에 그래서 서울시 각종 자회사 등에 또 서울시 공사 등에 뭡니까?
민노총 등에서 자기 가족들을 비정규직으로 넣어놨다가 정규직화 시키는 부분을 알고 다 관철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한국 경제가 거의 무너진다. 그리고 곧 사단이 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지금 한 5년 안에 주력 산업이 무너질 거다. 근데 제일 문제가 노조 문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들이 우리도 정규직 해달라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까? 낮추겠습니까? 어느 지구상의 사회에도 계층과 계급의 격차가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계층이 낮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도 최소한의 사람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된다는 부분에 저도 서민 파퓰리즘을 주장하고 입장을 같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계층과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건 이건 사회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문재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낳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계층 계급의 문제에 던지는 의미, 이거는 해결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냥 사회의 시한폭탄을 던져버리는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여서 물리력으로 공무원이 되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제 고생하는 분들한테 대단히 외람된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 주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수납원들이 자회사로 옮겨서 정규직 되면 30% 올려주겠다는데 월급을 필요 없다. 우리는 도로공사 정직원으로 시켜주라. 저는 사회가 발전하려면요, 정말 서민들에 대한 그들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건 100% 찬성하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런 식으로 이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선동으로, 쇼로 모두가 다 계층 없는 사회로 가자라는 것은, 그것은 사회의 이 틀과 이런 부분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자,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종말은 소련이나 베네수엘라, 북한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세상에서는 비정규직도 역시 불행해지고 나머지도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많이 잘못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